저는 올해 73입니다. 아직도 새벽 5시면 눈이 떠져요.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거라니까요. 오늘도 그렇게 일어났어. 라디오를 틀고 체조를 했어요. 그런데 젊은 진행자가 하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정말 힘들어요. 기성세대는 좋은 시절에 살았으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좋은 시절이라고요? 우리가 좋은 시절을 살았다고요?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어요. 마음이 답답해서 창가로 가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벤치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 할머니들이 앉아 계시더군요. 우리 모두가 걸어온 길이 정말 그렇게 편안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경상북도 영천 시골에서 태어나 20살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5 해전에 먼저 갔고 아들 2, 딸 1를 키웠어요. 지금은 손자 손녀가 5이나 되네요. 사람들은 우리 세대를 보고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었다고 해요. 집값 올라서 좋았겠다고 하죠. 하지만 그 집 한 채 마련하는데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20살에 서울 올라와서 처음 살던 곳은 달동네 단칸방이었어요. 8 식구가 함께 쓰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고 겨울이면 수도가 얼어터져서 물을 길어다 써야 했어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했고 저는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해도 한 달 월급이 쌀 한 가마니 값도 안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 집을 갖겠다는,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겠다는 그런 꿈 말이에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죠. 그런데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일주일 만에 다시 공장에 나갔어. 미싱을 돌려야 했거든요. 아이는 시어머님이 봐주셨는데 시어머님도 당신 일이 있으시니까 늘 미안했어요. 둘째, 셋째가 연달아 태어나면서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기본 생활도 어려웠으니까 제가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아침에 아이들 밥 먹이고 공장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빨래, 청소, 저녁 준비.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1푼, 2푼 모아서 적금을 넣었죠. 1982년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 공고가 났거든요. 그때 아파트 분양은 추첨이었어요. 수백 대 1의 경쟁이었죠. 분양사무소 앞에서 하루 종일 줄을 섰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 있었는데도 순서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줄을 섰어요. 남편은 일을 못 빠질까봐 제가 대신 서 있었죠. 일주일을 그렇게 섰어. 겨우 추첨 번호를 받았어요. 그날 밤 추첨 방송을 온 가족이 모여서 봤어요. 제 손은 남편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아이들은 숨도 안 쉬면서 텔레비전을 바라봤어요. 1동 304호. 추첨 번호 7291번. 우리 번호였어요. 그 순간 온 집안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는 돈이었어요. 분양가가 1200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모은 돈은 28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나머지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밤잠을 설쳤어요. 결국 남편이 직장 선배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이자가 한 달에 5푼이었으니 지금 생각해도 무서운 이자였죠. 그래도 우리는 해냈어요. 1984년 드디어 우리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22평 아파트였지만 궁전 같았어요. 수세식 화장실에 온돌 바닥에 베란다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진짜 고생은 이제부터였어요. 집은 마련했지만 빚이 920만 원이나 됐어요. 남편 월급이 35만 원이었으니까 이자만 해도 한 달에 46만 원이 나갔어요. 월급보다 이자가 더 많았죠. 저는 미싱이를 그만두고 집에서 부업을 시작했어요. 옷에 단추를 다는 일이었는데 단추 하나에 2원을 줬어요. 하루에 단추를 1000개씩 달았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바느질을 했죠. 손가락에는 늘 바늘 찔린 자국이 있었고 어깨와 목이 아팠어. 밤에 잠도 못 잤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빚을 갚아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거든요.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렸을 때 온 나라가 들떠 있었어요. 우리도 텔레비전으로 개막식을 봤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싶었죠. 하지만 우리 집 생활은 여전히 팍팍했어요. 큰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교육비가 더 많이 들었어요. 과외비, 참고서비, 학원비까지.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학원을 다니는데 우리 아이만 못 보낼 수는 없잖아요. 저는 부업을 하나 더 시작했어요. 동네 슈퍼에서 저녁 시간에 일하는 거였어요.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산을 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12시가 넘었죠. 그럼 또 새벽까지 단추 달기를 해야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요. 어느 날 길에 서서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어요. 병원에 가니까 과로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푹 쉬라고 하셨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생활이 안 됐거든요. 1997년 IMF가 터졌어요.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났어. 남편이 실직했어요. 그때 남편 나이가 48이었는데 제 취업이 쉽지 않았어요. 온 집안의 생계를 제가 책임져야 했죠. 슈퍼 일만으로는 부족해서 새벽에 시장했어. 나물 장사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 도매시장에 갔어. 나물을 떼어왔어요. 시금치, 콩나물, 무, 배추. 리어카에
가득 담고 시장까지 끌고 갔죠. 겨울에는 손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고,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손님이 물건을 사가시면 기뻤어요. 하루 종일 서서 장사를 해도 3만 원 벌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큰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대학 갈 돈이 없었어 걱정이었어요.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는 대학 안 가도 돼요. 빨리 취직해서 가족을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안 돼. 너는 꼭 대학에 가야 해.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래서 저는 더 악착같이 일했어요. 1999년 봄, 큰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등록금이 450만 원이었는데 우리한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죠. 은행에 가서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담보가 없었어. 대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은 있었지만 아직 빚이 많이 남아 있어서 담보로 쓸 수 없었어요. 절망적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님이 당신이 모아두신 돈을 내주셨어요. 200만 원이었어요. 며느리야, 이거라도 써라. 우리 손자 대학은 가야지. 시어머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나머지 250만 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동네 언니들이 돈을 모아서 주셨어요. 순자야, 우리도 아이 키우는 엄마니까 내 마음 안다. 이거라도 써라.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씩 모두 합쳐서 200만 원이 됐어요. 부족한 50만 원은 제가 가지고 있던 금반지를 팔아서 마련했어요. 시집 올 때 시어머님이 주신 금반지였는데 그걸 팔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큰아이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둘째와 셋째도 차례로 고등학생이 됐어요. 교육비는 더욱 늘어났고 저는 일을 더 늘려야 했어요. 새벽 장사에, 오후 슈퍼일에, 밤에는 단추 달기까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날이 계속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이가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엄마, 고생 많으세요. 제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제 등록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덕분에 제가 공부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지금까지의 고생이 다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2003년 큰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첫 월급을 받고 와서 제게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그 순간 지금까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20살에 서울 올라온 지 3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어요. 지금 저는 73입니다. 그동안 키운 세 아이가 모두 잘 자랐어요. 큰아이는 회사 부장이 되었고, 둘째는 선생님이 되었고,
막내딸은 간호사가 되었어요. 다들 자기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 22평 아파트는 지금 7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부동산 덕을 봤다고 하지만 그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꿀을 빨았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전쟁 속에서 태어나 가난 속에서 자랐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손으로 일어서야 했어요. 하루 세끼 먹는 것도 당연하지 않았고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꿋꿋이 버텼기 때문이에요. 어제 손녀가 놀러 왔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 세대를 꿀세대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손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꿀빤 세대는 없단다. 모든 세대가 각자의 어려움을 겪었어. 우리도 너희도 모두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았듯이 너희도 그렇게 살면 돼. 손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존경해요. 저도 할머니처럼 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가 살아온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오늘 저녁 베란다에 나가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수많은 건물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 건물 하나하나가 우리 세대의 땀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 길 하나하나가 우리의 발걸음으로 다져진 거예요. 우리는 꿀을 빨지 않았어요. 우리는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하며 살았어요. 때로는 절망적이었고, 때로는 희망적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후세대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며 견뎌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젊은 세대들이 힘들다고 하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원망한다면 그것도 이해해요. 세대 간의 갈등은 언제나 있어 왔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었으면 해요. 우리도 여러분처럼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을요. 우리도 여러분처럼 꿈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걸 걸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모두도 시대의 파도 속에서 헤쳐나온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니까요. 라디오에서서 잔잔한 가요가 흘러나와요. 세월이 가면 추억도 바래져 그리움만 남겠지. 저는 눈을 감고 그 노래를 들으며 살아온 길을 돌이켜봅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길이었어요. 후회는 없어요.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하며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